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이제 진짜 7월이고 진짜 덥네요. 그죠?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많이 걸리는 병이 있죠? 냉방병 안 걸리게 잘 하시고요. 자, 오늘 또 해가지고 신용장 부분 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끝내는 게 목표인데, 안 되면 하루 더 하고요.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한번 더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로 보면 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재 그 신용장의 일반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쭉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가 한 7번째 정도 목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장의 종류는 이제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고, 신용장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신용장, 일반 신용장 또는 이거는 그 상업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특수한 기능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특수한 형태의 신용장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은 아니지만 신용장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를 뭐 유사신용장 해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뭐 시험에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뭐 특수신용장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이제 하실 때 어떤 기준을 잡아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신용장, 그러니까 상거래에 활용되는 그런 신용장은 약 한 1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아래 나와 있는 표가 1번부터 뭐 16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목적상으로 살펴야 될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세모입니다. 크게 뭐 이것만 가지고 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상업신용장이다라고 하는 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그러니까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장을 상업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행자 신용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매매 거래와 상관없는 뭐 그런 형태의 뭐 특수한 신용장의 형태이고요. 뭐 이 여행자 신용장을 뭐 신용장의 가장 뭐 시초, 가장 초기 형태의 신용장의 유형이다라고 보는 그런 뭐 학설도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뭐냐면 뭐 프랑스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찰스 씨가 예를 들어 뭐 영국으로 놀러 가는데 직접 현금 다발 들고 왔다 갔다 하기에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내가 영국 가 가지고 돈 필요할 때 영국에 있는 어느 은행 가서 돈 좀 달라라고 하면 주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 그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익자하고 뭐 발행 의뢰인이 이제 서로 다른 주체가 되죠. 하지만 이제 여행자 신용장의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 발행 의뢰를 하고 거기 가서 직접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발행 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한 형태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런 거래에서 우리가 이제 상거래에서 신용장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운송 서류의 첨부 여부에 따른 분류, 요것도 세모 치시고요. 뭐 내용은 뭐 이해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한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여기에서 화라고 하는 거는 그 선하증권의 그 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 서류가 첨부된 경우는 뭐 화한 신용장,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화한 신용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화한 신용장이 또 가장 뭐 일반적인 형태의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것이고, 화한 신용장이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 뭐 밑줄 하나만 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소지하게 됨으로써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죠? 은행이 화한 서류를 담보로서 확보 또는 취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운송 서류가 첨부되냐에 따라서 은행의 담보 확보에 대해서 그게 원활하냐 아니면 한계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은행이 이러한 서류를 확보함으로써 담보권을
즉 가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선화증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이 담보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화증권 이외의 운송서류가 결합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CUA 빌이나 또는 AOA 빌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걸 활용했을 경우에는 은행이 담보를, 그러니까 이 자체가 권리증권이 아니라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은행은 담보로 썼던 매개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에서는 항상 그 한계뿐만 아니라, 그래 이런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니? 라고 해서 이런 극복 방안까지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수화인 안에다가 은행의 김형식으로 발행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인 담보를 확보 또는 담보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요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식으로 발행할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은행 김형식의 서류로 발행한다, 요 얘기. 그래서 그 운송 서류를 통해서 담보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소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게 UCP 600의 주요 개정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도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를 하면 취소 가능 신용장과 취소 불능 신용장이 나와 있다. 그럼 취소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취소 가능 신용장이 뭐예요? 취소 가능한 신용장, 취소 불능 신용장 뭐예요?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이렇게 답안했으면 틀리죠. 취소 불능 신용장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취소 불능 신용장도 취소가 됩니다. 근데 취소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는 그 내용은 뭐냐면, 당사자의 합의 없이 취소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기본 당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 당사자는 누가 있다 그랬죠? 수익자, 발행은행, 있다라고 하면 확인은행.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취소 불능 신용장이고,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도 그냥 발행은행이 알아서 바꿀 수 있는 거를 취소 가능 신용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 이거는 취소가 가능한 거고 요거는 취소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취소 가능 신용장을 취소 불능 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UCP 500 시절에는요, 제6조에 신용장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조 A항에는 이 신용장은 취소 가능인지 또는 취소 불능인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항에는 만약에 그런 멘트가 없다,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를 취소 불능으로 취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명확하게 명시해 놔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랬던 규정이 UCP 600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제3조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용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취소 불능이다 라고. 그 말은 뭐냐면 UCP 600 체계 하에서는 취소 가능 신용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소 가능 신용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당사자 합의 없이 그냥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용장이 뭐야? 신용장이 기본적으로 뭐죠? 이 돈 주겠다라고 하는 발행은행의 취소 불능의 지급 확약이 신용장이에요. 근데 이러한 지급 확약을 나 못하겠어 라고 아무런 동의나 합의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지급 확약 안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그 약속을 믿고 실질적인 이행이나 서류를 제시했는데 갑자기 얘가 누구의 합의도 없이 혼자서 나 지급 확약 안 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취소 가능 신용장이 그야말로 신용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얘기죠.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냥 발행은행이 알았어 지급해줄게 라고 약속했다가 갑자기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뭔가 불안한 지위에 있으니까 지급 확약 안 할 거야 라고 취소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지급 확약에 대한 약정을. 그럼 그게 무슨 신용장이라는 얘기냐?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취소 가능 신용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용장이다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신용장에서 얘기하고 있다시피 발행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취소 불능의 지급 확약인 것만큼 당연히 취소 당사자의 전원의 합의 없이는 취소가 안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0에서는 취소 불능 신용장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메모를 한다라고 하면 2조도 쓸 수 있어요. 2조에 신용장이 정의 나와 있거든요. 신용장이 정의 나오면은 뭐 명칭에 상관없이 취소 발행은행의 취소 불능의 지급 확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0조를 가지고도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10조는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조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나 발행은행이나 있다라고 하면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결국은 취소 불능신용장의 개념이랑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근거 규정을 좀 같이 인식을 하시고, 특히 UCP 600에서는 명시적인, 그러니까 주요한 개정사항 중에 하나가 신용장은 전부 다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언급을 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인 유무죠. 별표 치시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가지고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신용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확인 신용장, 그 다음에 미확인 신용장, 그리고 일견 유사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른바 비수권 확인 또는 비수권 확인 신용장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교재에 의한 내용만 가지고 보면 확인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는 발행은행 이외에 제3의 은행이 발행은행의 지급 확약이랑 별도로 하는 독립적인 지급 확약이다. 그게 이제 추가된 신용장을 이른바 확인 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확인이 빠져있는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비수권 확인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장은 미확인 신용장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뭐 확인은행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인은행 만약에 얘가 발행은행의 요청이나 수권에 의하여 발행은행의 지급 확약과는 독립적인 추가적인 지급 확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자 입장에서는 얘한테도 가도 되고 또는 얘한테도 가도 되고, 그죠? 발행은행이 두 개가 있는 꼴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가 발행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서류에 대해서 지급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얘가 한 발행 그 지급 이행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얘가 쉽게 말하면 확인은행이 발행은행한테 야 돈 돌려줘라고 상환을 요했는데 얘가 서류 신청 제대로 안 했잖아, 상환 안 해줄 거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얘는 다시 돌려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 은행이 과연 확인 좀 해줄래 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냐면 확인이라고 하는 걸 요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발행은행 못 믿겠어, 그러니까 너 말고 다른 거 하나 좀 내세워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발행은행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야, 확인 좀 추가해 줄래 라고 요청이나 수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나 못 믿겠대, 그래서 나 말고 한 명 더 해달래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야, 얘가 니를 못 믿는데 나는 니를 어떻게 믿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확인을 요할 때는 정말 특수한 뭐 본지전 간의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확인을 요하는 거는, 그러니까 확인을 추가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다. 그리고 설사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담보를 확보한 이후에, 즉 발행은행으로부터 충분히 담보를 확보한 이후에 확인을 추가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비율로만 본다라고 하면 미확인 신용장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확인이 추가된 신용장이냐 아니냐, 확인 신용장과 미확인 신용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별표 치시고요. 뭐 양도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양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와 관련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도에서도, 즉 양도 신용장에서도 조건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38조에 나와 있거든요. 38조에. 근데 양도 신용장
이외의 일반적인 신용장에서의 조건 변경은 제10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건 변경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양도의 하에서의 조건 변경도 항상 생각하셔라. 그래서 10조와 38조를 항상 세트처럼 생각을 하셔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양도 신용장이 어떠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느냐, 이런 사례를 한번 좀 검토를 하시면서 양도 신용장의 활용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무역 형태 하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용장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양도 가능, 양도 신용장을 이용해 가지고 중개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병행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제3자 선화증권의 활용이라든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스위치 선화증권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 중개무역을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체 자체가 중개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중개무역을 이행하기 위한 제 기법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결제나 선화증권의 활용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요 세 가지를 항상 고민하셨다가 세트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개무역의 뭐 실질적인 뭐 이행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양도, 스위치 비엘이나 그 다음에 3자 비엘의 활용, 요 내용은 물론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양도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뭐 최소한 요 정도 개념으로 양도는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매입 허용 여부에 따른 분류, 그 다음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용장 공부하실 때 반드시 정확하게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지급과 인수와 매입이다라고 하는 신용장 하에서의 사용 방법 또는 지급에 대한 확약 방법을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적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급과 인수는 이른바 거래가 끝난다. 그 자체가 결제, 거래가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면 그 자체로 결제나 또는 발행은행의 지급 의무가 완성된다. 그래서 지급도 끝이고 인수도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UC 빅백에서는 HONOUR, honor라고 하는 표현을 신설을 해가지고 야, 이거는 최종적인 결제가 완성된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 honor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학자들마다 다 사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뭐 결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수님은 뭐 지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은 지급 이행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 교재에서는 지급 이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출제자가 어떤 의미로 이런 결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지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또는 지급 이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급이나 인수 요 부분들이 거래 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매입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자체로 거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발행은행이 대금을 지급했을 때 거래가 완성된다라는 측면에서 매입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거래가 끝난 거 아니라 그 이후 단의 거래가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지급은 뭐가 있다 그랬죠? 일람 지급과 연 지급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수 있고, 매입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경우에 특정 기간 이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기한부 매입과 그 다음에 지급인에게 제시된 이후에 즉시 금액이 지급되는 일람불 매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 관점에서 보면은 매입을 이 지급 확약 사용 방식에서 매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방식이다라고 해서 지급 방식에서, 여기에서 지급은 스트레이트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확약 방법은 매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9페이지에 6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매입 허용 여부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매입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40페이지 보시면 지급 신용장, 그래서 스트레이트 나오죠. 그 개념이 이제 요 두 가지 개념입니다. 매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지급만을 허용한다는 얘기고, 그 여기서의 지급은 우리가 페이먼트하고 억셉턴스를 포함한 개념이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지급 기간에 따른 분류 요것도 별표 한 2개 정도 치시고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것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급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근데 이 지급 기간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언제 주냐? 바로 주냐? 나중에 주냐? 근데 그 시점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주냐? 나중에 주냐? 요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또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어음상의 지급인이 누구야? 발행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앞단에 있는 뭐 지정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은행이 될 수 있죠. 어쨌든 그 지급인에게 환어음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에 즉시 지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람불 신용장, 특정 기간 이후에 지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기한부 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람지급 신용장은 일람불 신용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연지급 신용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서류가 제시되면 연지급 확약서를 제공하고 만기 지급이 이루어지죠. 당연히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수신용장은요. 인수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어음행위로서 서류가 제시나면 나중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지급에 대한 동의가 인수라고 그랬었죠. 언제 일어나요? 지급이 나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한부 매입 신용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한부죠. 지급인에게 제시돼. 근데 여기서 지급인은 누가 되겠어요? 기한부 매입 신용장에서 지급인은 누구겠어요? 복습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제 매입에서는 특히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매입에서는 그 자기가 지급은행이 그러니까 지급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앞으로 발행된 그 어음에 대해서 내가 미리 돈 주고 서로 살게라고 하는 게 지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하에서는 지급인이 누구냐면 매입은행 자기가 아니라 발행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발행은행에 제시가 되고 나서 발행은행이 나중에 주면 기한부 매입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지급인이 누구예요?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그죠? 환엄이겠죠. 그래서 발행은행에 제시되고 발행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하면 일람불 매입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의 유형은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급 기간에 따른 분류 나오죠. 그래서 일람 출급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일람 출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람 지급 그 다음에 일람불 매입 신용장이 일람 출급 신용장이다 라는 얘기고 2번 기한부 신용장 그래서 유산수 신용장이죠. 2번에다 별표 치시고요. 특히나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기한부 신용장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 쓰시오. 요런 게 훨씬 더 수업 목적상으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에서는 특히나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개념 다시 한번 밑줄 치겠습니다. 기한부 신용장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뭐 환음이겠죠.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부 환음이 발행될 수 있는 신용장을 이른바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지급인에게 제시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한부 신용장에서는 어음의 지급 기일에 따라서 뭐 이렇게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제가 환어음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한부 환어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 교재에는 3가지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가지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4가지 형태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가지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교재에서는 이제 3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환어음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더 보완을 할 테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보시면 밑줄 기한부 신용장은 환어음의 발행과 지급 확약 방식에 따라서 자 기한부 신용장에 뭐가 있어요? 연지급 신용장, 인수신용장, 기한부 매입 신용장이 있어. 근데 이 기한부 이렇게 연지급이나 인수다 기한부 매입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환어음이 사용되느냐 또는 지급에 대한 확약 방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지급이나 인수나 기한부 매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이거 비교해봐라 또는 이거 비교해봐라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2개를 비교하라라고 하는 거는 야 기한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해. 하지만 차이점 뭘까요? 지급 확약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거는 지급을 해주는 거고 요거는 인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환어음이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연지급 신용장에서 환어음 사용돼야 한대요? 안 된다. 인수는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기한에 대한 이익을 누리고는 싶으나 환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그 한계가 뭐냐면 환원 발행이나 인지세가 부담이 커. 그럴 경우에는 환원을 사용하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 싶어. 그래서 연지급 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그 생겼다 또는 활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만약에 이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인수 신용장하고 기한부 매입 신용장 비교한다라고 하면 자, 공통점 뭐가 있어요? 둘 다 기한부 신용장이구나.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했죠. 어음 사용돼야 한대요. 둘 다 어음의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공통점이 되는 거죠. 차이점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확약 방식이 다르죠. 매입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인수를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한부 매입 신용장과 연지급 신용장과 인수 신용장 계속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지급인에게 발행되고 특정 기간 이후에 발행되는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 박스 보시면 뭐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눈으로 그냥 맞는지 틀린지만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쵸? 자, 그래서 뭐 환음 한번 볼까요? 환음 하나, 둘, 세 번째 덩어리에 환음 하면 지급신용장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람 지급 신용장에서 환어음이 사용되느냐? 사용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일람 지급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이 사용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물론 일람불 환어음 발행해 라고 하면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환어음 사용 안 돼 통상. 하점 밑에 제시 가능. 만약에 당사자가 원하면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지급 신용장은 당연히 환원이 사용되지 않고 인수 신용장은 기한부 환원이 발행될 것이고 일람 출금 매입 신용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람불 환원이 발행될 것이고 기한부 매입도 기한부 환원이 발행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박스에 있는 거를 뭐 똑같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셨던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 치시고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얘기를 할 때는요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공부를 하다가 또는 복습을 하다가 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다가 본 그 전제를 무시를 해버리고 이렇게 복습을 하다 보니까 또 꼬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신용 공여 주체에 따른 분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용 공여 이건 혹자는 인수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요. 용어 그 자체로 신용을 부여한다라는 얘기예요. 부여한다. 당장에 돈 안 줘도 그래 나중에 돈 줄 수 있게끔 내가 너한테 신용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기한부 신용장에서 논하는 개념인 거죠. 일람불 신용장이라고 하는 건 딱 서류 제시하면 지급일에 제시하면 바로 돈을 줘야지 일람불이에요. 신용 누가 공여해요? 주지 않죠. 그냥 서류 제시하면 바로 돈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람불에서는 신용 공여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논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고요. 기한부 신용장 하에서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는 서류가 지급인에게 제시된 이후에 즉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기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만기까지 누가 기다려주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기까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아야 될 돈이 있어. 바로 받는 거랑 2달 뒤에 받는 거랑 내가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 확연히 차이가 있죠. 가장 단순하게 이 1,000만 원을 다시 내가 은행에 집어넣었을 때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를 포기하고 내가 신용을 너한테 공유할게. 아니면 그 이자 부담 쉽게 말하면 네가 해라. 그 개념이에요. 인수금융이다 신용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 지급인에게 제시를 했는데 얘가 즉시 주지 않고 나중에 주는데 이만큼의 소위 말해 이자 그죠? 그 다음에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 환가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관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수출상에 그래 내가 그 이자 부담하지 뭐 라고 하면은 무역 인수 신용장 또는 셀러스 유산스 크레딧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 그 이자 부담 내가 할게 은행이
내가 할게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 인수 신용장 또는 뱅커스 유산스 크레딧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전제는 뭐다? 기한부 신용장에서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 답안에다가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이해를 위해서 그 기간에 대한 신용을 누가 공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출상이 부담을 하면 무역인수신용장, 뭐 셀러스 유산 크레딧, 은행이 부담을 하면 은행인수신용장, 뱅커스 유산스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간에 대한 이익을 통상적으로 누가 요하겠어요? 바로 돈 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누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원하는 당사자는 이 수입상이 원할 거예요. 수입상이. 그죠? 수입상이 야 나중에 돈 결제 좀 하게 좀 혜택을 주면 안 될까? 그랬을 때 아 그래 그 사이에 이자는 내가 부담할게 또는 내가 부담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부담할게 라고 하는 게 수출상이다 라고 하면 셀러스 유산스 크레딧이고 은행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은행이 사실 두 개가 있는 거죠. 누가 부담할까? 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얘 관점에서 신용을 받는 거니까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에 부여한다라고 하면 국내은행 인수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신용 받잖아요. 근데 내 관점에서 얘가 해. 얘는 해외에 있는 은행이죠. 그러면 해외은행 인수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수출상이 부담하는 뭐 무역인수신용장, 셀러스 유산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42페이지 첫 번째. 요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연지급 신용장, 인수신용장, 기한부 매입신용장이 그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연지급 신용장이야. 얘가 연지급 은행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서류 제시해. 그럼 얘가 연지급 확인서 발행하고 10,000개 돈 주겠다. 이자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내가 부담할게.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인수신용장이야. 얘가 인수은행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얘 앞으로 환원 발행해. 그럼 얘가 인수를 하고 10,000개 돈 주겠죠. 그때까지 내가 이자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지급이나 인수나 기한부 매입 신용장은 이렇게 수출상이 이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무역인수 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야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간다. 이해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효과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기한부 신용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신용장이라 쳤을 때 내가 서류를 제시했어. 그러면 얘가 인수만 하고 10,000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이자를 내가 부담할게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요건데 그 이자를 갑자기 얘가 부담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얘가 나중에 줘야 되는데 이자 부담 내가 할게. 이자 부담 네가 하고 얘는 뭐 하냐면 바로 얘한테 대금을 지급해버리는 거예요. 이자는 이때까지 네가 했지? 아니야. 인수신용장이면 내가 바로 줄게. 그리고 이자는 내가 부담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인수신용장에서는 우리가 챙겨야 될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수출상이 이렇게 은행이 신용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이 신용장을 활용했을 때 수출상 입장에서는 일람불이랑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요 표현만 키워드만 잘 답안에 전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기한부 신용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을 갑자기 은행이 한대요. 그러면 은행이 먼저 돈 미리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출상 입장에서는 기한부 신용장인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람불이랑 다르게 뭐가 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얘 또는 얘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얘가 만약 부담했다라고 하면 이거 다 금액에 반영시켰을 거고 얘가 부담했다 하더라도 취급 수수료 등에 다 반영을 할 겁니다. 전가를 시킬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누가 그 기간에 대한 신용을 즉 이자를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역인수신용장 또는 은행인수신용장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전제를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일람불과 달리 유산스 방식은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전제 무조건 유산스 신용장에서만 내가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 무역인수 신용장 해가지고 통상적인 경우에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 은행인수 신용장입니다. 밑줄 하나 칠게요. 첫 번째 줄에 자 뱅커스 유산스 크레딧이란 수출상이 발행한 기한부 어음물 기한부 뭐지? 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기한부 신용장이니까 기한부 환원이 발행되는 겁니다. 이런 기한부 어음을 원래대로 하면 만기에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만기 이전에 은행이 이를 할인 매입하여 수출상에게는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주고 밑줄 별표 치시고요. 이게 이제 은행인수 신용장의 효과예요. 효과. 수출상에게 그냥 미리 일시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부담을 은행이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주고 수입상에게는 기한보험의 만기일까지 대금 결제를 유예시키는 방식의 신용장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즉시 지급하고 수입상에도 야 바로 너도 돈 줘 라고 하면 그거는 기한부 신용장이 아니죠. 일람부 신용장 쓰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은행이 자기 부담으로 즉시 지급해 놓고 만기 때까지는 수입상에 계속 기한에 대한 공여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 2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국내은행 인수 신용장, 해외은행 인수 신용장 해가지고 기준을 좀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얘가 국내은행으로 봐야 되는지 얘가 국내은으로 봐야 되는지 헷갈릴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신용 공여를 받는 거야. 근데 그 기간에 이건 누가 받아? 얘가 받는 거죠, 얘가. 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얘가 국내은행, 자기은행, 그죠? 신용장 발행은행이 되겠고 해외에 있는 거래은행. 그래서 누가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은행 인수신용장, 해외은행 인수신용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은행 인수신용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과 부분에 그 수출상 입장에서는 대금을 일시에 회수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 정확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밑줄 하나 더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에 2번 해외 은행 인수신용장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딱 치겠습니다. 수출상은 일람불 신용장과 동일하게 수출대금을 수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과가 반드시 답안에 들어가야만 이 사람이 은행 인수신용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별표 3개 치시고요. 요거 뭐 실제로 기출문제로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한 메커니즘이 가장 기초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밑줄 신용장의 지급 이행 안호라고 돼 있죠. 또는 확약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 매입 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별표 확실하게 치시고요. 자, 4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자,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슨 신용장이에요? 매입 신용장이죠. 첫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환엄의 지급인이 중간에 개입하는 은행이 아니라 발행은행이라는 점에서 지급신용장이나 인수신용장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지급신용장이다라고 하면 통상 이럽니다. 발행은행이 얘한테 야 너가 지급 좀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케이 동의를 하면 이제 지급은행이 되는 거고 지급신용장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수익상 입장에서는 얘를 지급인으로 그러니까 지급은행이 이해가 된 신용장이 나한테 통지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 돈 받으려면 얘 앞으로 환원을 발행하죠. 그럼 지급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발행은행으로부터 지정받은 은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인수신용장에다라고 하면 야 발행은행이 얘한테 야 인수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정을 합니다. 오케이 하면 얘가 인수은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상 입장에서는 얘가 인수은행이네 얘 앞으로 환원 발행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급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발행은행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은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매입은 어때요? 얘한테 매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매입하면서 얘를 지급인으로 발행하지 않죠. 지급인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한테 매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할 뿐인 거죠. 그죠? 그러면 환엄의 지급인 누구다? 발행은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급 인수 매입에서 환엄의 지급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개념만 사실 정확하게 잡고 있어도 그 지급 확약 방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조금만 응용시켜놔도 엄청나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부 지급 신용장 말 그대로 분할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허용하는 신용장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아래 박스 지급인수 매입 상환 이것도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표 치시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페이지에 매입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UCP 602조 정의조항의 매입이란
요거 별표 치시고요. UCP 600 볼 때도 다시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UCP 602조의 매입의 정의는 새로 신설된 개념입니다. 뭐 신설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완을 한 개념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매입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UCP 600에서는 매입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행에게 이 지정은행이 누구예요? 매입은행이 되겠죠. 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발행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치하는 서류 제시에 대해서 지정은행이 수익자에게 자금을 사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그죠? 그럼 중간에 낀 은행이 자기가 돈을 발행은행으로부터 결제받기 이전에 자기가 나 미리 줄게 또는 미리 주거나, 그러니까 선지급을 해도 되고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도 되는 겁니다.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맞죠? 자기 앞으로 발행된 게 아니라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정은행이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매, 퍼체이스, 서류를 돈 주고 사는 거다. 그게 매입이다라는 얘기예요. 뭐 명확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최종적인 발행은행으로 앞으로 발행된 그 환어음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다시 돈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매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줄 끝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매입은 신용장 발행은행에 공신력을 담보로 한 은행의 여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매입이라고 하는 것, 즉 서류를 구매하고 대금을 주는 게, 선지급하는 게 그 자체로 결제, 끝난 거야, 책임지고 내가 결제를 해줬어, 이게 아니라 발행은행 어차피 주기로 한 거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미리 주고 그냥 서류 산 거야 라는 여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상환, 요것도 별표 치시고요. 상환이란 리임버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상환은 뭐 소구권, 리코스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상환이라고 하는 걸, 리임버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발행은행 원래 돈 줘야 되는데 업무의 그 거래 편의상 얘한테서 다 돈을 받고 얘가 발행은행 대신에 돈을 줬으니까 얘에 대해서 야 돌려줘 라고 얘기하면 얘가 돌려주는 것, 요거를 상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리임버스먼트. 그쵸?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그 상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리콜스를 의미하는지 또는 리임버스먼트를 의미하는지 써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기준은요, 매입은행의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매입이다 라고 했을 때, 매입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자기 앞으로 발행되지 않은 환원에 대해서 얘를 대신해서 자금을 선지급하는 걸 매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매입을 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을 하면 매입제한 신용장, 지정을 하지 않으면 자유매입 신용장. 그럼 이런 겁니다. 얘가 이거 매입 신용장 받았어. 근데 매입은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아무 데나 가서나 매입을 하면 돼요. 아무 데나 가서. 그죠? 그러면 그 매입을 행한 은행은 그 발행은행한테 가지고 네 대신 매입했으니까 돈 줘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입 제한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용장, 매입 신용장 통지하면서 매입은 반드시 여기에서 해 라고 지정을 해 놓는 거. 그럼 얘는 여기에서만 매입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중간에 여기다 껴가지고 여기서 한번 받다가 얘한테 갔다라고 하면 요거는 신용장에서 얘기하는 매입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할인이야, 할인. 중간에 얘가 그냥 돈 주고 디스카운트 받은 거고, 얘가 이렇게 제시했을 때 정상적인 매입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입을 허용하냐?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매입을 허용하면 자유매입 신용장, 여기서만 하면은 매입 제한 신용장. 어떤 게 가장 많이 쓰일까요? 둘 중에? 그죠? 자유매입 신용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매입 제한 신용장 쓰는 이유는 뭐 중간에 나와 있네요. 쓰는 이유는 뭐냐면 괜히 다른 은행이 썼더니 얘가 업무 처리를 잘 못하더라. 그래서 야 여기서만 해 라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매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 받겠죠. 그렇죠? 자기 지사 좀 수수료 비용 좀 그 수익 올려주려고 여기서만 해 라고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매입 제한을 걸어두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별표 치시고요. 상환 청구권 유무에 따른 분류. 여기서 이제 상환 청구는 뭐예요? 리콜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발행은행의 파산 등으로 어음의 지급 또는 지급 혹은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음을 다시 발행은행에 반려하는 것,
그러니까 발행인 또는 중간에 소진이 그 전 단계의 당사자에게 돌려줘라고 하는 거를 상환 청구 또는 소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허용하는 신용장을 상환 청구 가능 신용장, 허용하지 않은 것을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체크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음 발행인에 대한 상환 청구권 유무는 그 나라 어음법에 의해 결정이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환 청구 가능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런 겁니다. 한국 어음법에서는요. 얘가 이제 예를 들어 발행인이야. 중간에 뭐 매입을 하든 아니면 할인을 하든 중간에 취급한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지급을 제시했는데 얘가 거절당했다. 소위 말해 어음이 부도가 났다 라고 했을 때 전 당사자 또는 최초 발행인한테 돌려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음을 발행하면서 야, 이 어음은 절대로 상환 청구 안 되는 거야. 불능이라고 써져 있어도 요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상환 청구 불능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최초 발행인한테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상환 청구 가능인데 만약에 영국 같은 데서는 상환 청구 불능이다라고 하면 상환 청구 불능이에요. 그럼 중간에 만약에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을 취급하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안 커요? 매우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신용장 거래를 할 때도 상환 청구 불능 신용장이다 또는 상환 청구 불능 어음을 취급할 때는 특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어음법에 의해서 얘한테 제시하고 다시 돌려주라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영국이었다. 영국에서 그런 일이 났다라고 되면 영국에서는 상환 청구 불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부도났어. 돌려줘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안 줘? 라고 하면은 야, 상환 청구 불능 어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원신용장하고 내국신용장 뭐 세모 치시고요. 뭐 내국신용장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뭐 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거를 기준에 따라서 원래 최초 신용장하고 그거를 근거로 한 뭐 내국신용장이다 이런 의미는 크게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수령증 상환 지급신용장과 서류상환 지급신용장도 세모 치시고 크게 의미 없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급신용장이야. 그죠? 근데 그런 지급신용장 지급을 함에 있어가지고 무엇과 상환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령증과 상환도로 하는지 아니면 서류랑 상환도로 하는지에 따른 구분이 되겠고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별표 2개 정도 치시고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의 밑줄 대금 결제 방법의 간편도 또는 대금 상환 방법 또는 이렇게 하나 쓰십시오. 발행은행의 상환 방식. 발행은행의 상환 방식. 자, 여기서 어떤 표현하고 있어요? 대금 결제 방법 가로 열고 대금 상환 방법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그 신용장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뭐 얘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얘가 뭐 지급을 하니 인수하니 매입하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개입된 은행이 발행은행을 대신해 가지고 서류 심사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도 어쨌든 발행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하고 이렇게 돈을 받는데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발행은행이 돈을 어떻게 주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대금 결제 방법의 간편도 이렇게 돈을 받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 아니면 단순하냐 가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대금 상환 방법 이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따른 분류다 해서 이게 단순 신용장 그 다음에 송금 신용장 그 다음에 상환 신용장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제가 별표를 치라고 한 의미는 뭐냐면 요런 표현들 때문에 그래요. 요런 표현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방법의 간편도 은행 대금 상환 방법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금 상환 대금 결제의 간편도에 따른 신용장 분류 기준에 대해 쓰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바로 그냥 감을 못 잡으면 이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 분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좀 요거는 특히나 다른 방식 대비 좀 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인 거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순 신용장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금 이렇게 줘라고 했을 때 주는 이 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매우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어차피 얘가 예를 들어 뭐 100만 불짜리 신용장 발행하면서 야 거기에 내 계좌 있지? 거기다 미리 100만 불을 꽂아놔요. 그죠? 계정이 이미 있어 라고 하면 얘가 내 지급해 줄게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돈 주는 것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미 받아놓은 계정에서 그러니까 얘의 계좌 여기에 열린 얘의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면 뭐 돌려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즉시 일어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런 방식을 단순 신용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 네 대신 돈 줬으니까 돈 돌려줘 라고 했는데 송금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 알았어 돈 줄게 라고 보내주는 거 그런 방법이 이제 송금 신용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 신용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상환은행이 개입된 거. 야, 돈 돌려줘 라고 했는데 알았어 내가 직접 못 주고 내가 달러가 부족하고 또는 그런 통화 자체가 없으니까 얘한테 가서 받아와. 요런 게 상환 신용장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물어보면 지급이나 인수은행이 대금 상환 방법을 택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이용하겠어요? 그죠? 대부분 이런 경우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기가 위험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금 결제 간편도에 따른 분류 방법 요거는 별표를 치시고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어떤 특정 교재에는요 여기에서 뭐 송금 신용장을 그냥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신용장과 상환 신용장은 구분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더 집어넣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분류 기준도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16번 발행 방식 뭐 우편이냐 전신이냐 이것도 뭐 물어보진 않겠죠.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른바 상업신용장 또는 일반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급인수 매입에 대한 메커니즘을 계속 설명드리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체계를 좀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셨다가 특수신용장 보도록 하겠습니다.